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언론과의 특집 대담을 통해서 전국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만큼 꽉 막힌 전국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용에 앞서서요. 사실은 기자회견 형식도 어떤 식으로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네. 방송사와 인터뷰 형식, 사전에 전혀 조율되지 않은 질의와 대답. 일단 이 형식에 대한 이야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형식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춘추관 전체 기자단이 참석해서 예. 뭐 쉬운 말로 저요 손을 들고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예. 일문일답을 진행했던 그 자유로운 분위기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제 백악관 스타일입니다. 그게. 예. 그걸 이제 3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질문자가 계속 분산되면서 어떤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콘텐츠가 좀 이렇게 산만하게 진행되는 연속성도 떨어지고. 단점은 예.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대1 대담은 하되 사전에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KBS와 상의하지 않고 진행이 됐던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기자단하고 했던 기자간담회에 비해서는 조금 심도 깊은 대통령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저께 생중계를 통해서 들여다봤는데 일단 제가 본 특징은 일단 대통령이 야당의 비판 그리고 언론의 지적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대통령의 귀가 아니라 예. 일단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하다못해 독재자라는 표현까지도 이미 알고서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런 대통령의 생각과 해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대1 대담 형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좀 효과적이라고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폭스뉴스인가요? 예. 거기하고 아마 대담을 하면서 그런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글쎄 이제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궁금하니까 조목조목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이런 형식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저는 백악관 형식 있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형식. 그것도 그렇게 산만하지는 않습니다. 백악관회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답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면 추가 질문을 본인이 하거나 다른 기자들이 또 해서 이어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이 언론과 자주 만나서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실 때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해에도 기자회견 안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지난해 말 G20 정상회의 다녀오시면서 기내에서 청와대 기자들하고 간담회는 했는데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미국 백악관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브리핑하는 자리에도 미국 국내 문제 가지고 미국 기자들이 엄청 질문을 사실 독하게 하거든요.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한 달 평균 1.5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는 한 달 평균 2회가 넘어요. 예. 굉장히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미국 대통령 많이 하는데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도 많이 부족을 했는데 이 언론과의 소통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교 대상을 그 미국 대통령으로 해주신 건 그만큼 좀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아니면 민의를 정말 얼마나 잘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어제는 이제 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이제 아마 그 진행자도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질문적인 분량 부분에선 좀 큰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안 중심으로 질문이 진행이 됐고 예. 질문의 시각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야당의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야당의 시각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제 이어졌고 대통령이 수상하게 하나하나 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제가 아쉬웠던 것은 지난 2년에 대한 평가와 현안까지는 좋았는데 그 예. 분량이 한 반 정도 되고 향후 3년에 대한 국정 로드맵, 특히 국민들이 관심이 깊은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는 대통령이 어떠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발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갔으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했으면 저는 지금 경제나 경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회담이 됐을 텐데 예. 어제는 조금 이렇게 과거와 현안에 좀 매몰됐던 질문의 양은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담이 끝나고 사실은 본질과는 좀 다른 쪽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더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다, 불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을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은 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예.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묻는데 그 묻는 내용이 소위 국민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지금 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좌파 독재 예. 그리고 독재자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기자가 한국당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냐? 그거 묻는 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 좀 강성인 분들이 뭐 기자가 무례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기자를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비판할 수 있죠. 뭐 본인 입장에서. 그러나 기자 입장에서는 성역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날카롭게 질문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문 대통령도 뭐 그런 공격적인 질문이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 답변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국민 생각과 많이 괴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도 그렇게 물었죠. 경제는 국민이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괜찮다고 하시니 인식의 괴리가 크다. 예. 이런 질문을 이제 할 때 대통령은 뭐 우리가 G20 또 OECD 국가 중에 매우 고성장 국가다. 예, 예. 그렇지 않죠. OECD 36개국 중에 우리가 18위로 지난해 성장률 예. 나왔단 말이죠.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고 그러면 19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18위 나온 거는 가장 낮은 지금 위치예요. 우리 기준으로 이 그동안. 외환 위기 때 빼고 나면 우리는 그동안에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집권 2년 동안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지금 이제 밀어붙여 왔는데 지금 경제학자 최근에 100명 설문을 했는데 86명이 지금 이거 문제가 많다. 저희 경제 역효과 얘기 나고 이따 있다. 해야 예,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예. 좀 변화를 줄 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뭐 예컨대 네. 뭐 변명성 말씀이 저는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 예. 실패에 대한 지적을 또 기자가 했을 때 하나씩 짚어봐야 인사 될것 실패 같습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예, 예. 말씀하시는 것도 좀 아쉽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경제 얘기가 먼저 나와서 이 얘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당장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인식이다라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어제 그 대통령께서 경제가 어려운 부분 다 말씀하셨다고 아쉬워한 부분이 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에 온기가 있는 곳과 아직 온기가 퍼지지 않아서 여전히 냉기가 흐르는 곳을 어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대통령으로서 거시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예. 이제 민심이 거시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될까봐 뭐 거시경제가 나쁘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대통령의 위치입니다. 그건 예. 뭐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예. 정확하게 그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저께 대통령은 명료하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있었던 어떤 경제 상황, 특히 경기의 활성화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인식은 저는 이렇게 받았고요. 예. 문제점을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전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예. 추가 3년간 정부가 어디에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지를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경기가 온기가 도는 것과 냉기가 도는 것을 구분했다는 것, 그 자체는 좋은 인식이었다고 봅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겠다라고 분명히 예. 하면서도 또 분명히 반성도 했습니다. 아무리 나의 공약이지만 최저임금. 시장이 불편해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공약대로만 밀어붙이냐라고 해서 시장의 유연성 있는 적용 정책도 어저께 대범하게 예.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추경 예산이 집중되면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이제 1, 4분기가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예.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리서치 기업인 이제 카트너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자동차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또 활성화되면서 예.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저께 대통령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이런 리서치사의 어떤 전망들에 대한 설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그렇다 치고 권 관장께서 보시기에는 10점 만점으로 하시죠.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에 대해서,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송파 새마녀 사건 이후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특히 서민들의 요구들이 빗발쳤기 때문에 예. 일단 공공부문 일자리라든가 또 문재인 케어 등을 통해서 일단 이 불평등의 지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나름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지 못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토론을 했다라고 이어지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끈 측면에서는 뭐 A- 점수는 줄 수 있지만 예. 이제 뭐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10점 만점에 총점으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7점 정도. 네, 이제 지금은 성과를 내라는 국민 요구에 어떤 기틀을 다져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화의 기틀을 좀 만들어 놓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도 점수 네.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7점. 7점인데 A-인가요? 저는 정말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가장 못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경제하고 민생이에요. 예. 압도적으로 못한다고 지금 수치가 나와 있어요. 대북 최근에 나온 조사 보면 뭐 잘한다 못한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도 말이죠. 지금 우리 권혁기 관장은 청년 실업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청년 실업 많이 낮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습니다, 우리.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서너 군데 취업이 돼가지고 어디를 갈지. 미국도 지금 실업률이 3%대로 확 낮아진 거 보도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10%가 넘는 청년 실업을 낮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거시경제도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간의 이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예. 심지어 1%대로 한 데도 있어요. 1.8%. 이러는데 대통령께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 정책실장이죠. 지금 뭐 중국 대사로 가 계시지만 그분이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뭐 많이 사라지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이럴 때 올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좋아졌습니까? 올해는 더 나빠졌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1%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수출이 5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말이죠. 2016년에 77.7%였어요. 박근혜 예. 정부 때. 근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2017년 말에 87.9%, 예. 그다음 작년 말에는 89.2%입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 이상 지금 폐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많은 이 삶의 현장에 지금 아우성과 고통이 있는데 그걸 좀 외면하시는 것 같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정책의 변화를 주고 예. 사람에도 변화를 줘서 뭔가 쇄신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의 저 말씀을 들을 때 공허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으로 가보시죠. 인사검증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내 현안 중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인사검증 얘기 나왔고요. 그 얘기 어제 진행자가 질문도 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검증에 대해서 이거 인사참사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 동의하지 않고 인사검증이라는 건 청와대 인사검증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그 과정을 하나의 일련의 과정, 그게 인사검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제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었을 때 취지였고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취지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금 한국당처럼 대통령이 인사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때 저희도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뭐 그런 청문회 문화가 뭐 보수 정권, 뭐 개혁 정권 여야 구분 없이 진행됐던 건 맞는 거고요. 제도 자체가 의회의 청문회까지를 청문회 전체 과정으로 보고 의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저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어저께 이제 대통령의 답변 중에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회자의 질문에 청문회 제도 개선을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식을 언급을 하고 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반드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도덕적 검증은 미국처럼 철저하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보가 제공이 되지만 비공개가 명료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제공이 돼서 비공개로 도덕적 검증을 국회가 책임지고 정부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공개적인 청문회는 정책 검증 청문회로 진행이 돼서 예. 그 과정을 지켜본 대통령이 최종 닥점을 하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꼭 필요하냐면 지금 뭐 여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청문 제도가 유능한 인재들을 청문회장에 아예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신상이 탈탈 털린다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뭐 어제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했었죠. 가족들이 막 반대해서 내각에 들어오는 거 꺼려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인사청문회 제도 그러니까 청와대의 유능 무능을 지적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어저께 대통령 말대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 관련된 답변을 할 때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재차 다시 했습니다. 아니 그 자질에 대한 설명도 다 좋지만 국민들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는 소통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을 할 때는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걸 알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낙점을 했다. 예. 그래서 국민들 앞에 카드를 내놨을 때는 청와대가 좀 자세히 설명을 검증된 내용과 관련해서 하고 이런 대목은 이분이 좀 문제가 있다. 아쉬운 도덕성에.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분의 다른 능력을 사서 우리가 이렇게 내놓는다. 뭐 이렇게 하든지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에서 3년 6개월 있었지 않습니까? 도덕성과 관한 신상에 관한 거를 비공개로 검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공개입니다. 그런데 이미 백악관에서 3개월 이상, 평균 3개월 정도 한 사람에 대해서 예. 모든 신상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FBI 자료 뭐 다 직접 대면해서 면접하고 본인이 쓰는 것도요. 우리나라는 지금 200개 문항에 대해서 쓰지만 주로 예 아니오가 많아요. 예. 5개 문항 빼거나 예 아니오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전부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쓴 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 확인합니다. 예, 그 미국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확인하고 국세청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검증이 완벽하게 되고 나니까 그 검증된 내용을 또 국회에 알려줘요. 의회에 알려주고 의회에서도 그 정도면 뭐 됐겠다 하고 나서 예. 카드를 내놓으니까 결국은 정책 검증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게다가 미국은 왜 이렇게 검증을 치밀하게 하냐면 차관보 이상은 다 국회에서 상원에서 인준 동의안을 표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디 대사 내보낼 때도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을 내놨으면 인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사 실패를 막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소위 말해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놓기 때문에 인준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사청문회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낙마자가 거의 없어요. 한 자릿수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각의 장관들, 그다음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예. 국세청장 정도 권력기관의 장은 저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어제 그 질문에 대해서도 나름 좀 노력을 했는데 내가 부족한 점이 많다. 네. 앞으로 좀 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좀 더 좋은 사람을 폭넓게 찾도록 신경을 더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감동이 오는데 예. 아니 뭐 잘못된 게 없고 청와대가 어떻게 다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미 낙마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분 중에 낙마한 분들이 많이 예. 나왔어요. 그다음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대통령 임명 강행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일 잘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내각의 장관들 정말 잘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던 송영무 전 장관 같은 예. 경우 일 잘해서 대통령이 뭐 사실상 물러나게 한 겁니까? 그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더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저런 분이 장관으로 되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네. 본인이 장관 될 생각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대통령께서 너무 내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이런 쪽만 고르시니까 인재 풀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좀 넓게 쓰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저분 믿을만해. 이런 훌륭한 분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민정수석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네. 잠시 국회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 싶은 내용이 그렇게 이 많지 북한 않거든요. 발사체 관련 그래서, 브리핑을 했는데 아까 이제 관련 얘기 좀 제가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정보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앞입니다 지금. 어제 평북 그 신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신호리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호리가 아니고 오늘 확실히 확인한 것은 구성 지역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호리하고 구성은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평양에서 신호리까지는 약 120km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구성까지는 약 19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요거를 저희가 오늘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 29분에 하나 어제 발사가 됐고 그다음에 4시 49분에 발사가 됐는데 그것은 하나는 그러니까 5월 4일에 그 발사할 때는 이 텔이 그냥 그 타이어가 붙은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아까? 이름을 뭐라 그랬죠? 타이어가 차륜형 텔을 가지고 그날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두 발 다 궤도형 텔을 가지고 했다는 거. 그거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민규 의원 말씀하시고 또 제가 할게요. 그래? 네. 구성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신호리가 있고 그리고 평양에서는 거리는 뭐 다 했고요. 5월 9일 날 두 발을 동해상으로 쐈는데 그것은 사거리가 240인가? 내심해가 420하고 270. 420하고 270. 네, 첫 번째 쏜 것이 더 길게 나갔습니다. 420km 정도 나갔고요. 두 번째 쏜 것이
240. 240 정도 나갔는데 이것이 최대 사거리로 나갔는지는 아직 분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사일에 대한 분석이 늦게 되는 이유는 신형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있어서 좀 늦게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인 분석을 우리 국정원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이 원인 분석은 한미 연합 연습, 우리 군의 첨단 무기 도입 발표의 반발,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조성 및 내부 갈등 조장을 유도하는 데 의미를 두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브리핑에 대한 반발, 그리고 지휘적인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자위적인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군부, 그다음에 주민 불만 전환과 내부 응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훈련에 참석한 인원, 4명 있었죠. 그 4명 말씀하시죠. 중요한 거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질문 나오면 네, 그러시죠. 뭐. 네. 바로 잡습니다. 아까 비거리가 270에서 420km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420km 정도, 두 번째 것이 270km 정도였다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질문 받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대강 이렇게 정도, 이 정도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뭐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셨나요? 지금 이제 분석 중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5월 4일 한 것도 아직 분석이 안 끝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발표는 됐지만 우리 측에서는 아직 이게 미사일이 어느 종류의 미사일인지 그게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도가 국방위에서는 40km라고 하셨는데요. 고도가 딴 데에서 나온 얘기로는 40이 아니라 50? 어떤 말씀하세요? 지금 보고는 40km로 보고를 했습니다. 네. 합천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보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합천에서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앞 연결을 해서요.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 국정원의 보고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발사체가 뭔가라는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아직 좀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향후 좀 더 정밀 조사를 해서 발사체 종류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때 다시 신속하게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국회 잠시 다녀왔으니까 주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제 타이밍이 좀 그랬습니다. 북한이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하기 4시간 전에 또 2번 뭐 이게 좀 약간 타이밍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것도 알았을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미일 안보 회의. 비건 대표가 이제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어제 타이밍에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방어용 미사일을 발사를 할 경우 이게 전 세계에 미치는 선전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타이밍을 이렇게 맞춘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탄도미사일이냐 이제 크루즈급 미사일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을 오가면서 실제로 핵탄두를 장착하여 뭐 일본, 서유럽, 뭐 미국까지도
겨냥할 수 있는 도발적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엄격하게 위반입니다. 위반이라고 예. 묶어놓고 있습니다. 클루즈 미사일 경우에는 사실 뭐 남북 대화 국면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 발사 시험을 할 때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미국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크루즈 미사일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주장대로 그냥 북한의 군사훈련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방 언론들도 분석이 좀 아직까지는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군 당국이 철저하게 어떤 급의 미사일인지는 명료하게 국민들에게 이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게 설령 크루즈급 미사일을 할지라도 어저께 대통령이 경고한 것처럼 북한은 대화 정국에 찬물을 끼얹는 오판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군사 도발은 일단 중단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가 예컨대 뭐 일부 언론 보도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연이어서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 협상 테이블을 깨려고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만에 하나 북한이 협상 테이블을 아예 판을 깨려고 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ICBM급을 쏴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이런 급의 미사일을 지금 연달아서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의도가 만약 냉각기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삿발을 단단히 쥐기 위한 어떤 그런 선전의 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판을 깰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식량 지원의 부분의 가능성도 이제 열어놓은 것 같고, 잠시 전에 이제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 언론의 한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북한의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완전히 대화를 중단하고 과거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그 전략 분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좀 해봅니다. 지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경고한다라고 수위를 약간 높이긴 했는데 여전히 상황 관리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적절하다 경고한다는 보시나요? 말씀을 두 번 하셨고, 그러나 방점은 식량 지원, 또 그걸 통한 어떤 이제 대화에 물꼬 트는 거, 이런 쪽에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 북한은요, 저도 외교부도 출입했고 미국에서 북한 문제 많이 다루는 기사도 쓰고 세미나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북한은 정말 우리 문 대통령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에 대한 압박이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생각은 뭔지 북한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을 해서 내 편으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북한의 저런 방식의 도발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김정은 아버지 때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는데, 저거를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압박 신호로 해서 미국이 좀 더 유화적으로 나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발을 안 해야 우리가 더 도와주기 쉬운 거 그렇습니다. 더 고립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이거 하지 말고 소위 민족을 내세워서 우리 편에 서라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 동맹이 지금 흔들린다는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최근에는 엊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은 안 했지만 그 나라가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우디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 정부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5억 달러 이야기니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한국에 관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한미 동맹이 저는 상당히 느슨해졌다.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동맹을 좀 흔들려는 저런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좀 발사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미 미국은 저거 5월 4일 날 발사한 거 물론 여러 개 섞어서 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은 규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우리에 대한 불만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발사한 거는 대통령도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유화책으로 갔을 때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변화를 줘야죠. 정책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 한미동맹부터 흐트러진 한미동맹부터 저는 굳건히 다져야 된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통일부 장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도 다시 한번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예. 이제 말이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일단 식량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지원은 지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런 국면에서 과연 식량 지원을 하는 걸 얼마나 동의할까? 그 다음에 북한은요, 김정은 체제가 북한 인민들 지금 못 살게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인민들의 삶의 질 개선 안 하고 민생 안 챙기면서 맨날 식량 없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구걸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인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만 예. 북한 체제의 본질이 저렇게 포갑적인 체제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두 분과 함께 좀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예, 시간상 저희가 시간상 예. 국내 이슈를 안 다룰 수 없습니다. 네네. 더구나 오전에 제가 열심히 영상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네네. 원내대표 네, 만났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네. 이따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후에 국회 얼굴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내용도 바뀌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인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세 분 중에선 제가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왠지 우리가 17대 처음 시작했고 케미도 좀 맞춰보려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색깔하고 똑같은 자켓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비슷한 약간 바른미래당 안에 바른미래당은 좀더 옥색 톤이 있고 이거 사진 찍어놓으면 민주당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습을 참 좋아했던 것은 직장 부서가 서로 달랐지만 좋아했던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밥 잘 사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지금 의원 고발권에 대해서 취하를 할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또 국민의 눈에서 그렇게 없었던 걸로 만들려면 뭐하러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했느냐 이런 그 비판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우회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밥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여야로 나눠지긴 했지만 이제 뭐 우리 의원님 활동도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여야 의원들끼리도 이제 케미가 맞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면 일단 나경원 대표와 이인영 대표의 케미는 잘 맞아 보이고 둘의 저런 환한 미소로 여야의 대치국 전국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이 좀 메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가식적인 말이야 목이 맨 건 아닙니다. 생리현상입니다. 예.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이 일단 한국당과 이제 여야 4당 간의 강대강 대치 정국에 모멘텀은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충분히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한국당도 이제 장애투쟁을 민생 대장정이라고 네이밍을 붙인 걸 보면 민생이란 키워드를 야당이 넣는 순간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느 정도 그 장외투쟁으로 정치적 실리는 이미 충분히 얻었습니다. 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개인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추경의 주도권을 한국당에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선진화법에 대한 그 처벌, 예. 한국당 의원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두려워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라든가 얼마든지 이 민주당이 한국당이 의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네.
그렇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예, 잘 맞을까요? 저도 뭐 좀 기대를 하는데 사실 원내대표 바뀌면 늘 찾아가서 뭐 야당을 특히 여당 대표가 야당을 존중하겠다, 동반자로 대접하겠다, 뭐 경청하겠다 하는데 그동안 더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례적인 뭐 인사에 그치면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당이 야당한테 좀 이번에 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밀어붙였잖아요. 패스트 트랙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 처리하겠다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취하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선거법 개편 문제와 함께 이건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상황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